기 때문에 수술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더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질문하셨던 데에 대한 대답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맞춤 치료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맞춤이라 그러면 어쩐지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제 좋은 느낌이 들죠. 실제로 맞춤 정장을 가장 많이 생각하실 텐데 편안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뭔가 잘 움직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옷도 이렇게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을 입으면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맞춤 치료가 지금부터 앞으로 가장 큰 저희의 주제가 될 텐데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질이 있는 수술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치료의 방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 그 병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자라는 것이 저희가 가장 향하는 치료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강의에 앞서서 대장에 대해 설명하려고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 대장이 어디 있는지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앞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배를 감싸는 모양으로 삥 둘러서 테두리 치듯이 되어져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대장암, 직장암, 결장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전부가 다 대장암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다르게 붙여놨습니다. 배에서 뭐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상행결장, 가로지르는 건 횡행결장, 내려오는 건 하행결장, 구부러진 부분은 구불결장이나 S자 모양이라 해서 S결장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간 쪽으로 구부러진 부분을 간망곡부, 비장 쪽으로 구부러진 부분을 비망곡, 이렇게 이름을 이제 구분하려고 붙여놓은 거고요. 아래쪽 15cm 정도를 직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장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직장암을 빼고 나머지를 대장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특별히 구분해서 직장 빼고 나머지를 결장이다 해서 결장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전체가 다 대장암이고 특별히 아래쪽 15cm를 직장암이라고 부른다 해서 다른 기관이 아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이 일단 얼마나 흔히 생기길래 이렇게 대장암 언론에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15년도까지 암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보면 연두색이 대장암입니다. 그럼 쭉 증가해 오면서 저희 병원 우리나라에서 보면 갑상선암, 위암을 뒤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근데 갑상선암은 굉장히 암이라고 하기에는 예후가 좋기 때문에 갑상선암을 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암과의 차이를 보시면 처음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점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다는 위암에 거의 근접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대장암이 2011년도까지 5%씩 증가를 하다가 이후에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에서 이게 얼마나 많은 암인가를 보니 남자에서는 위폐에 이어서 세 번째, 여자에서는 갑상선 유방에 이어서 세 번째로 모두 세 번째로 가장 많은 굉장히 흔한 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시면 처음에는 위암하고 차이 날 정도로 많지 않았었는데 점점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저희가 생활이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서구식으로 많이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암 발생률이 거의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이 서구를 따라가게 되는데 많아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최근 발표를 보니까 대장암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많이 증가하더라 하는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50세 이하에서 많이 증가됐는데 특히나 35세 이하, 34세까지 증가도가 굉장히 빨라서 2030년이 되면 현재의 발생 빈도의 2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뿐 아니고 젊은 연령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암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암 검사는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장암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하고 진단이 된 이후의 검사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저희는 일단 첫 번째로 국가 검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에서는 변 안에 숨어있는 피가 있는지 보는 잠열 검사라는 걸 하고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진단이 되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이게 암 검진이라는 게 비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검사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비용 대비 그나마 쓸 수 있는 검사라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매번 했는데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진 프로그램에서 오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뭔가 이상한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증상이라는 게 뚜렷하게 뭐 정해진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래서 병원을 가시면 제일 먼저 특히 출혈이 있어서 가시면 직장 수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실제로 피가 묻어 있는지, 내 손가락이 닿는 범위면은 직장 중에서도 중부 직장까지거든요. 직장 중간까지 해서 손에 닿는 데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대장 내시경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권고는 50세 이상에서 5년에서 10년 간격으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길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최근 줄이고자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으시거나 용종이 있으셨던 분들, 염증성 장질환을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 유전성 암 병력이 있으신 분들, 다른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유달리 많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젊은 나이에 조금 더 자주 검사하실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암 검진 권고안도 있고 대장 내시경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어딜 가든 거의 대부분 대장 내시경을 쉽게 할 수 있고 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은데 대장 내시경을 하시기 힘든 이유는 아까도 질문하셨지만 장 청소 때문일 텐데요. 이 장 청소가 대장 내시경보다 훨씬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약을 저희가 용량을 줄이겠다고 여러 가지 용량을 좀 줄이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뭘 하든지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렇지만 장 청소가 되지 않으면, 장 청소가 잘 되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장 청소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검사를 해도 검사를 한 게 아니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검사는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장 정결은 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장 내시경은 장 끝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관찰하게 되고, 이 부분이 보면 일반적인 점막처럼 부들부들하지 않고 뭔가 덩어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조금 손톱의 반의 반만큼 떼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직 검사는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까지 하고 오시면 내가 대장암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지만 얼마나 심한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보게 되고요. 대장 내시경, 이게 대장 내시경을 보고 조직 검사를 하고 대장암이 진단이 된 후에 병원을 오시게 되면 병이 얼마나 심한지,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뭐 수술할 때 어디를 같이 할 건지를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검사가 대부분은 CT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MRI나 PET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CT는 저희가 배하고 폐를 보통 같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대장암이 전이가 제일 잘 가는 부분이 간과 폐입니다. 거의 같은 빈도로 전이가 가기 때문에 항상 복부하고 흉부를 수술하기 전에도 같이 검사하고 수술한 후에도 같이 검사하는 이유입니다. CT는 이렇게 통처럼 보이는데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센서가 돌면서 일정한 길이로 토막낸 그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부 CT를 보게 되면 쭉 이게 어느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5mm든 8mm든 기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간부터 쭉 내려오면서 주로는 덩어리진 부분을 보여주게 됩니다. 언뜻 보면 구분이 무척 잘 돼 보이지만 간이나 여기 콩팥이나 똑같은 색깔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잘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주 하나하나를 다 세세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CT를 보면 저희가 쭉 연결돼서 아래부터 내려가는 형태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간이 보이고요. 조영제라는 걸 써서 아까보다 조금 더 밝아 보이고, 비장 위 있고요. 그 다음에 췌장, 배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관찰하게 됩니다. 쭉 내려가면서 이제 대장 있는 부분들의 병이 어디 있는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앞에까지 보면 여기 부분에 이제 병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간이나 배 안에 이제 임파절이라든지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판단하고 대장암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CT는 전체 환자에서 다 찍게 되지만 직장암 환자는 특별히 MRI를 한 번 더 촬영을 하게 됩니다. 아까 CT 보셨지만 굉장히 잘 보이는 것 같지만 골반 안에 들어가면 뭐 방광이든 전립선이든 질이나 자궁이나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게 됩니다. CT로는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MRI로 다각도로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면
조금 더 주변 조직하고 잘 구분이 됩니다. 직장암은 굉장히 좁은 통에 손을 넣고 수술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주변과의 경계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서 수술하면 깨끗하게 수술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폐 촬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좋은 검사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보완적인 검사입니다. 그래서 CT나 MRI를 했는데도 애매하다. 그럼 거기에 한 가지 조금 진단 가치를 좀 더 두는 증거를 하나 정도 더 주는 정도로 검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펫을 검사하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염증이나 이런 것들 구분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CT를 찍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할 때 참고용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펫은 CT하고 좀 다른 것이 이 머리 끝만 눈썹 위쪽부터 허벅지까지 한 번에 촬영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모양을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밝은 부분처럼 여기는 이제 암세포가 몸에 있는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모양이 안 나타나더라도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각종 검사를 다 했습니다. 각종 검사를 다 했는데 시원하게 몇 기다 얘기하셨지만 얘기를 못 해주시죠. 그래서 검사를 다 하고 몇 기가 됐는지 도대체 얼마나 된 건지 물어보는데 대답은 뭐 몇 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아마 조기는 아닌 것 같고 4기도 아닙니다. 이 정도밖에는 대답을 못 해주고 얼마나 오래됐냐고 물어보면 그건 모른다고 대부분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검사를 다 했는데 왜 몇 기인지도 모르느냐 이렇게 화가 나실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기는 세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대장에서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장벽에서 그다음에 장을 나가서 임파선까지 갔는지 장 부근을 떠나서 멀리까지 암세포가 옮겨갔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돼서요. 이게 장 안에 그 안쪽에 2분의 1에 있으면 1기, 바깥쪽 2분의 1까지 나가 있으면 2기, 어떤 경우와 관계없이 어쨌건 임파절의 전이가 있으면 3기, 다 관계없이 부근을 벗어나서 암세포가 나가 있으면 4기로 구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암세포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 현미경으로 본 조직검사 사진인데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얇게 잘라서 염색을 해서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진은 이제 크기를 주로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크더라도 암세포가 없는 경우는 전이가 아니고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암세포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이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진을 다 보고 몇 기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특히 1, 2, 3기의 구분은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술을 해도 저 조직검사에 이제 몇 기인지를 모르고 조직검사가 나와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유일하게 수술장에서 몇 기인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복막전인데요. 복막이라는 거는 배 안을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입니다. 배 안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서로 붙지 않도록 매끄러운 막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복막이고요. 이 복막전이는 이렇게 깨알 뿌린 것, 쌀알이 뿌려져 있는 모양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수술 중에 발견이 되면 제가 이걸 떼가지고 그 즉시 보는 조직 검사를 보내기 때문에 복막전이만큼은 저희가 수술장에서 진단할 수가 있는데 복막전이는 수술 전에는 굉장히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간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보이는 편에 속하지만 복막전이는 이 껍데기에 쌀알만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웬만히 심하지 않고는 거의 전에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면 대략의 수술 윤곽 얼마나 자를지 같이 수술할 게 있을지 하는 것들을 하는 검사고요. 그러면 이렇게 검사를 다 하면 도대체 내가 얼마나 됐길래 이렇게 오래됐나 그 진행이 됐나 궁금하실 텐데 특히 수술하고 이렇게 추적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6개월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6개월 후에 보면 재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일까 궁금하신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상이라는 게 이제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 두께보다 작은 경우는 발견할 수 없는 게 일단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암이 자라는 속도는 크기에 이렇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비례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을 때는 아주 천천히 자라다가 크기가 커지면 증가가 확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아니고 보면 분열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빨리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암세포를 만들어내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열 횟수를 분열하는 속도가 느린 애들은 조금 시간이 가도 천천히 자랄 것이고 분열 횟수 속도가 빠른 경우는 좀 작더라도 아주 빨리 성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오셨을 때 얼마나 이게 진행이 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제 수술하는 과니까 수술해야 한다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반은 꼭 수술해야 되는지 꼭 물어보십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뭐 약으로는 안 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암을 없애는 거 어쨌건 간에 제거하는 것이 치료의 기본이다,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세포가 없어졌다. 굉장히 드문 경우에 있습니다. 전체 환자로 치면 한 10%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재발됩니다. 암세포가 정말 없어진 건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수술을 하건 제거를 하건 해서 암을 없애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이고요. 수술하고 나서 나타난 진단되는 병기에 따라서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암 치료에 있어서 0, 1, 2, 3기까지는 수술 치료가 치료의 8할 그리고 항암 치료가 치료의 2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장을 없애주는 게 치료에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장이 막혔다거나 출혈이 된다거나 그러면 수술하거나 스텐트를 넣거나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암 같은 경우는 다른 치료를 먼저 시행하기도 하는데 골반이 이제 좁아서 수술을 해도 깨끗하게 치료가 안 되겠다. 그런 경우는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암을 없애는 목적이 아니고요. 암을 좀 줄여주고자 하는 목적인데 암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병기가 낮아진 건 아닙니다. 수술하기 좀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상태고요. 이런 걸 한다는 건 그 뒤에 수술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가 예외적인 경우는 아까 보여주셨지만 용종이라고 절제를 했는데 암세포가 나온 경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직 검사를 해서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을 때에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지만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제거가 어쨌건 되었기 때문에 치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까지 가게 되면 수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받고 싶은데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요즘 언론에서 이제 많이 나와 수술 방법들 알고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처가 큰 수술과 상처가 작은 수술인데요. 상처가 큰 수술은 굉장히 고전적인 수술입니다. 그래서 배를 이렇게 열고 실제로 장을 만지면서 수술한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수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상처가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 아픈 기간이 제법 좀 긴 편입니다. 반면에 이 상처가 작은 수술은 그 중에서도 복강경과 로봇 수술이 있을 수 있는데 복강경은 보시면 이 구멍을 내고 옆에 붙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로봇은 이 기계가 들어와 있고 술자가 떨어져서 이 기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약간 수술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별히 뭐 좋은 방법이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막상막합니다. 어떤 면에서 막상막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 암 치료 성적은 다 똑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복이든 복강경이든 로봇이든 뭐가 더 좋은 방법은 없고요. 찾아보시면 어떤 게 더 좋다, 뭐가 더 좋다고 했다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극히 일부의 생각입니다. 그 극히 일부의 생각에는 그 수술을 더 많이 하시는 분, 그 수술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암은 치료 성적은 똑같다. 수술 후 상처는 당연히 개복이 훨씬 큽니다. 그렇지만 로봇과 복강경은 거의 같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회복 기간이 그럼 상처가 훨씬 크면 훨씬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낫는 시간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복강경과 로봇은 같고요. 그 개복 같은 경우는 상처가 이제 낫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그게 한 3, 4일 차이라고 생각하시게 되겠습니다. 한 달 정도 이후에 오시면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저희가 이왕이면 똑같다고 한다면 수술 후에 아픈 게 좀 줄면 적으면 회복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조기암이나 아니면 진행이 됐더라도 어떻게 다른 걸 같이 잘라야 될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권유를 드립니다. 위치에 따라서 로봇 수술이 더 장점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로봇 수술 권유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 암세포가 큰 경우, 암이 굉장히 큰 경우, 이 경우에는 개복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복강경이나 로봇 같은 것들이 이 종양을 들어올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굉장히 그 기구가 날카롭고 힘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술 중에 종양이 깨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양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담당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개복을 제일 잘하고
어떤 분은 개복과 복강경을 비슷하게 잘하고 어떤 분은 개복합 로봇을 잘하고 아주 잘하는 수술이 있고 대부분 수술을 권유할 때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수술을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을 선택하실 때 내 병의 상태 그리고 내 선생님이 가장 잘하는 수술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고려를 하셔서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대장암을 하면 어느 정도 장을 자르는지 아까 뭐 70cm 잘랐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요. 조금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대장암 수술은 이렇게 하라라는 원칙을 따라서 위치만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이 있으면 대장암 위아래로 장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 이상을 절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임파절을 깨끗이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혈관을 잘 이제 보존해서 연결했을 때 크게 문제 없이 나을 수 있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에 따라서 여기 암이 생기면 이렇게만 잘라내지 않고 이렇게 주변 조직을 함께 포함해서 절제를 하고요. 왼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모양으로 포함해서 절제를 하고 구불결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절제를 하게 되는데 잘라내는 장 길이는 본인의 장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편안할 수 있는 위치로 재단해서 절제를 하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요 대장이 우측장이 짧은 경우는 짧게 절제가 되고 우측장이 아주 기신 분은 길게 절제가 되고 절제 길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절제 길이는 일반적으로 이런 수술을 할 때에는 기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파선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면서 이렇게 대충대충 막 자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충 임파절 전이는 어디까지 간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가더라. 여기는 여기까지 간다 하는 것들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원칙을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두꺼워 보이는 부분이 암인데요. 암세포가 요쯤 있으면은 이렇게 절제를 하고 임파절이 여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잘라서 연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면 임파절 갈 수 있는 부분이 이쪽에 있는 암보다는 더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절제를 하게 되고요. 잘라내고 남은 소장하고 대장을 연결하는데 이렇게 기계를 보통 이용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기계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게 되는데 기계가 우리 스테이플러 호치케스라 그러죠. 그거랑 거의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틈새 없이 쫙 박아놓으면 이게 혈류가 안 통하기 때문에 장이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약간의 공간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출혈이 있다거나 나중에 샌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위치에 따라서 어쨌건 원칙은 왼쪽으로 가는 혈관을 자르고 주변 조직을 자르고 연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절제를 해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 있는 데하고 주변의 임파절들을 같이 찾아내서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S결장암, 구불결장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더 아래쪽에 있고 작으면 아까처럼 좀 짧게 절제가 되게 되고 더 길면서 위에까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보통 이런 형태로 절제가 되고 위아래 이제 그것도 본인의 장길에 보통은 맞추게 되는데 대부분 15cm에서 20cm, 뭐 길게는 30cm 정도 절제를 하게 됩니다. 직장암 수술은 앞에 얘기 드린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직장은 골반 안에 들어가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질, 뭐 자궁이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정낭이 가까이 있는데 그림에서는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는 신경도 지배하는 신경도 거의 같은 신경을 따라 지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직장암 수술하면서 저희가 만나게 된 신경들이 직장 기능뿐 아니고 성기능, 배뇨 기능에 똑같이 관여하는 신경입니다. 수술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손상이 안 되더라도 저희 수술할 때 이제 전기 소작기라 그래가지고 인두 같은 걸 사용을 하는데 2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근처에만 있어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안 잘려 나갔는데도 수술하시고 나면 소변 보기 힘들다거나 성기능 장애가 생긴다거나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되게 장시간에 걸쳐서 회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암이라 그러면은 이제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이제 항문을 살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장암 수술을 구분할 때 괄약근 보존 수술하고 복회음 절제술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름이 이제 다소 어렵지만 여기는 항문을 그 모양대로 놔둔다는 얘기고 여기는 항문을 완전히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항문 보존 수술이라고 하지 않고 괄약근 보존 수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문 모양만 만드는 거는 그대로 남겨두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항문 보존 수술하는 방법에 괄약근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부담 없이 수술할 수 있지만 괄약근하고 아주 가까운 경우는 괄약근의 일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항문이 있지만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항문을 살리는 것이 정말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을 선택할 때 잘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복회음 절제술은 말이 어렵습니다만 배하고 아래쪽 회음부 쪽으로 같이 수술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싹 다 잘라내고 항문을 막아버리고 남은 장을 배 밖으로 꺼내놓는 이런 게 복회음 수술이고요. 연결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영원히 가지고 살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수술을 해야 하냐면 이 항문인데 항문에서 바로 암세포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항문에 바로 암세포가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디 연결을 할 수가 없고 전이 되는 부분이 근육을 통해서도 전이까지는 아니지만 침범해 나가고 임파절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복회음 절제술을 하는 것이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 바로 인공항문 장루라고 부르는데요. 인공항문 장루를 낸다는 것은 두 가지 종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처럼 복회음 절제술에서 완전히 밑을 막아버리면 영구장루, 인공항문이라고 해서 항문을 뭐 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놓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옆에 따로 만들어서 항문 기능을 한다고 해서 인공항문이라고 부릅니다. 장루라는 것은 장이 이렇게 나와 있다, 통과에 있는 구멍이라서 장루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연결을 했는데도 이 장루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괄약근 보존술을 해서 굉장히 아래쪽에 연결되면 연결된 부분이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연결 부위가 아래로 갈수록 남자분인 경우에 수술이 어려울수록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연결이 건강하게 낫지 않고 이렇게 셀 확률이 생기는데 샌다는 얘기는 터져 나와가지고 복막염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가능하면 변이 쪽을 지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장루를 만들기도 합니다. 얘는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통 4개월이나 6개월 후에 끄집어 올려서 꼬매가지고 다시 넣어주는 복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잘 아물 때까지 사용하게 되는 일시적인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이제 받으시게 되면 안 받으시면 제일 좋겠지만 또 혹시라도 대장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받게 되시면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조건에 계시는 편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암 생존율을 국제 비교를 해보면 이게 미국, 캐나다, 일본 다 의료 선진국인데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여기 우리끼리 하는 얘기냐, 우리끼리 언론끼리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올해에 굉장히 유명한 저희 의료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도가 되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71개 나라에서 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해봤더니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위암, 대장암, 직장암 성적이 가장 좋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가장 이제 치료를 잘 해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계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치료를 해줄 수 있고 내시경도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데 있는데 대부분 정보는 이제 좀 비전문가에게 얻고 계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 들어가 보면 대장암 치료라고만 쳐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증상이 궁금해서 올리신 분도 많은데 의외로 진단을 받고 올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일부는 대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식단 조절로 이겨내셨다고 하는데 항암 치료는 좋지 않은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 그냥 일반인에게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당연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참고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그분의 경험이고 내 경험은 아닙니다. 맞춤 치료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전문가에게 상의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옷을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좋은 재단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